국회로 가야 된다 무조건. 여기서 빨리 탈출해가지고 국회로 가야 되겠다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아, 내가 끌려갔으면 어디로 갔을까? 갔으면 얘네들이 나 고문 어떤 고문을 시켰을까? 트라우마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요. 치밀하게 준비를 못해서 실패했지만 2차 계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빨리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집을 나왔고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죠. 왜냐면 얘가 검찰 동원해서 할 거 다 했잖아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무력을 동원한 건데 제가 이제 명훈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전화가 왔을 때 쉽게 잡히면 안 된다. 허무하게 잡혀서 죽으면 안 된다. 예전에 실제로 1980년 5월 17일 5.18이 시작되기 전에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데 당시에 이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보안사랑 군을 시켜갖고 체포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자택에도 체포조가 갔었고 당시에 체포조로 갔던 중앙정보부 요원도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계엄이라는 게 운영이 되고 체포조가 어떻게 발동이 되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체포조 요원들도 그 당일에 명령을 하달받은 겁니다. 굉장히 보안 속에 유지가 되는 건데 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지. 치밀하게. 일단은 회사에서도 저는 오지 말라고 하니까 네가 오면 여기 다 작살나니까 일단 너는 숨어 있어라라고 하고 회사에서는 여러 호텔 방들을 잡아서 장비들을 옮기고 있었어요. 우린 끝까지 보도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안가에서 이제 은신을 하면서 상황을 쭉 지켜봤는데 와 이게 진짜 현실로 와닿는 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됐는데도 현실이 잘 안 와닿더라고요. 와닿지가 않고 아침까지 이제 계속 TV 틀어놓고 연락할 사람들 연락하고 했는데 치밀하게 준비를 못해서 실패했지만 2차 계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란 특검 수사 거기까지 가진 않았지만 2차 계엄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뭐 곽종근 사령관이나 뭐 정보사령관 여인영이나 이렇게 주목이 받고 있지만 한 명 주목받지 않는 사람이 지상작전사령부 강호필 사령관이에요. 매뉴얼에 따라서 상황실 구성을 하다가 의결이 되면서 야 적각 행위를 중지해라 해서 중지한 게 답니다. 그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국회에 결의가 됐기 때문에 계엄사에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합참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합참에서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해서 바로 제가 일체 움직이지 마라, 출동 준비하지 말고 병력들 정상적으로 취침시켜라 이렇게 해서 통제해서 차단을 시켰습니다. 강호필 사령관이 아마 법정에서 그 2차 계엄에 대해서 증언을 할 것 같습니다. 지상작전 사령관이 사실상 우리 육군을 다 통틀어서 지휘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차 계엄에 하자고 했을 때 지상작전 사령관이 협조를 했으면 이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근데 다행히도 그게 2차 계엄이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우연으로 겹쳐서 다행히 끝났다는 거지. 예를 들면 5.18 때 발포가 그냥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한 발의 총성이 울리면서 집단 학살로 이어진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정말 다행이지. 이게 진짜 일어나기 힘든 일인데 조금이라도 삐끗했으면 예를 들면 국회에서 총기 사고가 뭐 누가 발포를 했다라고 하든지 그 정도까지 치밀하게 너무 이렇게 보안을 생각했나 봐요. 치밀하게 짜질 못했구나. 그건 아마 윤석열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예. 본인이 군대를 갔다 오질 않다 보니까 군대에서 뭘 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계엄에 그래도 소극적으로 부역하거나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지 않은 그 일부 군인들 덕분이다. 비상계엄령 터졌을 때 제가 서울청에 있다가 나와갖고 아무 생각 없었어요. 국회로 가야 된다 무조건. 여기서 빨리 탈출해가지고 국회로 가야 되겠다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현실적으로 이제 맞닿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우개한테 빨리 전화해야 되겠더라고요. 봉주 기자한테 전화했는데 야 이 미친놈아 빨리 숨으라고 빨리 도망가라고 했을 때 박정희 전두환 때 몸으로 체험했으면 도망갈 수 있었겠죠. 근데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국회로 가야 되겠다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우가 니는 숨어 있어라. 내가 그 국회 가지고 상해서 내가 넘겨줄 테니까 니는 기사화해라. 내가 그랬던 거 같고 지우기가 야 비상계엄령 선포되면 언론인, 출판인, 뭐 정치인 무조건 감금시킨다. 근데 그걸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 맞아.
아, 책에 그런 얘기 있었지 하고 그냥 그거는 무등하게 듣고 이제 국회로 가가지고 국회 전체를 이제 스케치하고 군인들이 이제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 못되게 일부러 중간에 딱 끼워놓고 그 헌병 그 사람들이 사이카 이 사람이 이거 되면 안 된다고 하길래 도망가고 일부러 정문을 사람들이 좀 많이 주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군인들의 움직임을 좀 제가 봤죠. 그 수소 충전소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쪽으로 특전사 애들이 넘어가는 거 보고 못 넘어가게 해야 되겠다 해서 막아 못 나가. 소리 지르면서 못 넘어가게 그래도 시민들이 다시 또 합세해가지고 못 넘어가게 하고 우리들 이리 봐. 하면 안 돼. 내려와. 그랬던 날입니다. 1년이 다 돼 가잖아요. 또 이제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 같이 뭐 있었다. 비상계엄령 국민들이 잘 막아냈다. 그래서 뿌듯하더라고요, 요즘. 저는 그 당시에 아마 제가 뉴스공장 나가서 김어준 공장장이 한 얘기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왜 어떤 예시를 제가 들었냐면 박근혜 정부 때 목함지뢰 사건에 터지자 그걸 보복 지시가 있었고 정보사의 이제 HID 요원들이 여러 가지 공작을 펼쳤는데 노상원이 정보사령관으로 재직할 때 노상원이 당시에 HID 부대장에게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요원들을 다 죽이라고 지시를 했다.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16년에 그 대북 임무 준비를 중요한 임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준비를 했는데 노상원 사령관이 그 임무 끝나고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노상원이 이 개업 비상계엄 불법계엄 내란에 어떤 틀을 계획을 짰다면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신빙성 있는 얘기라는 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노상원 수첩이 나오면서 정치인들을 배를 태우고 가다가 수장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왔잖아요.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한참 뒤에 관련 얘기가 이제 국정조사 때 나왔어요. 이번에 뭐 곽종군 사령관의 그 한동훈 사살 그 증언은 충분히 그러고도 낫겠죠. 한동훈에 대한 이제 윤석열의 분노가 있어가지고 불법 개업이 성공됐으면 총살 당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또 몇 달 전에도 좀 들었던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가지고 한동훈 아내분이 그 변호사잖아요. 진은정 그 사람이 김건희한테 전화해서 엄청 뭐라 했다 하더라고요. 김건희한테 구박을 엄청 줬나 봐요. 최근에 그 측근들한테 들은 게 있었는데 성공했으면 한동훈은 지금 곽 사령관 그 사람이 이제 증인대에서 얘기했는데 거기서 무슨 뭐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니 네.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하셨고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은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저도. 남미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랜 기간 군사 독재를 했었는데 독재자가 당시에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을 잡아다가 마약을 투여시키고 비행기에 태워서 바다로 던지는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두환도 12.12 때 보면 군인들 간의 총격이 있었지 정치인들을 잡아다가 언론인들을 잡아다가 고문 끝에 뭐 살인을 한다거나 시신을 유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야, 근데 이거는 전두환과 박정희를 뛰어넘는 상상력을 가진 거죠. 실제로 실행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저는 당시에 한 가지 생각은 뭐 죽을 땐 뭐 죽겠지만 일단 집에서 잡힐 수는 없다라는 거. 왜냐면 체포조가 올 것 같잖아. 그러니까 전 허무하게 잡혀서 죽지 말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불법 개업만 이제 저지되고 나서야 이제 가끔씩 생각하는 거. 아, 내가 끌려갔으면 어디로 갔을까? 갔으면 얘네들이 나 고문을 어떤 고문을 시켰을까? 구타는 받았을까? 그런 이제 트라우마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요. 김건희가 와주고 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누나 말 잘 들으라 했잖아. 뭐 그런 이제 꿈도 꾸게 되고. 저희 와이프는 진짜 다시 못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만 근데 아이들 앞에서 험한 꼴은 보면 안 되겠다.
그 생각뿐이었죠. 애들 앞에서 잡혀간다거나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한다거나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다라 해서 집을 빨리 벗어났고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았죠. 하지 않았는데 이제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바로 다음날 돌아갔습니다. 무섭다기보다도 진짜 약간 이게 현실감이 잘 안 느껴졌죠. 무섭다는 것은 현실인식이 정확히 될 때 무서워야 되는데 이게 진짜야? 가짜야?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면 이게 다 끝난 거야? 끝난 것 같지가 않은데 현실 인식을 정확히 하는데 며칠 걸렸죠.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게 진짜 무슨 뭐 영화 속에서나 나온 일이고 영화 속에서도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온 영화, 특히 뭐 전두환이나 박정희를 롤 모델로 한 영화를 보면 뭐 사살 명령을 한다거나 배에 타서 뭐 실어다가 어디 서해 바다에 던진다거나 이런 장면은 없어요. 근데 그 정도의 영화에도 나오지 않는 일들을 꾸미고 핵책하고 진짜 실행을 했다는 게 뒤돌아보면 진짜 경악할 만한 일인 거죠. 뭐 가족에 대한 부분은 두 번 다시 못 볼 거 아니에요. 죽거나 뭐 강화도 뭐 사살돼가지고 강화도 앞바다에 뭐 고기 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집으로 전하는 것보다는 명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들 좀 잘 부탁한다고 하고 끊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봉지욱 기자는 지금 윤석열이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저는 경찰 조사 다 받고 지금 검찰에 다 송치돼 있어요. 지금 4년, 5년째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검찰에서 어떻게 판결 안 내리고 그래가지고 왜 언제까지 이렇게 검찰들이 쥐고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재판부에 구치소에 갇힌 윤석열에게 기자들을 처벌을 할 건지 말 건지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사실조회 요청을 보냈습니다. 지금 윤석열한테 도달이 돼 있어요. 그럼 윤석열이 1. 처벌하고 싶다. 2. 처벌 안 하고 싶다. 간단하네.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요. 지금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이 당연히 저희 재판에 나오지 않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지 되게 궁금해요. 저희는. 물론 재판이 그냥 중간에 끝나면 좋겠지만 저는 재판이 뭐 무죄로 나오고 끝나고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 언론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누가 지시했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남은 취재가 있다면 뒤로 지금 3특검 외의 일이잖아요. 이거는 대장동 사건 조작 수사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꾸로 타고 올라가서 저 개인적으로는 김건희가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뭐 이명수에 대한 감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에서 그렇게 했을 텐데 김건희, 윤석열에 이미 감옥에 갔지만 그 중간에 부역했던 사람들, 고위직들, 대통령실의 비서관급들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언론사 압수수색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판에 끝난 뭐 이런 걸 별개로 떠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에서 말도 안 되는 뭐 민원사주 사건 이런 거 일으키고 했어도 수사를 안 받고 끝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야말로 진짜 대대적으로 다시 한번 수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밝혀야겠다라고 생각하죠.